태평양 사령부가 한미일연합 대북 해상봉쇄작전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국적 선박의 북한 출입을 막아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우리 측에도 비공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14형에 비해 2단 추진체가 훨씬 두꺼워지고 길이도 2m 정도 길어졌는데 이런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이 다시 초강경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재차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싼 이자에 대출받아 집을 사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고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기관사와 영무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됐지만 열차 고장까지 겹쳐 혼잡이 급심했는데 운영상 문제는 없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2차 피해를 준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성폭력 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내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거나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식당이나 커피숍을 차린 이른바 루프탑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설치된 난간의 높이가 너무 낮아 추락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걸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가 이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는데 문건을 결제한 사람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중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돼 병원이 응하도록 한 건데 효과가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화성 15형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니라 신형이라고 우리 군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그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국적의 상당수 선박이 북한에 드나드는 걸 막아서 북한을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우리 측에도 비공식 제안이 들어온 걸로 취재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오늘 잇따라 북한의 화성 15형 도발을 맞서 해상 봉쇄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are still being worked out. 실제로 미 태평양 사령부가 실행 준비를 하는 대북 군사 옵션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태평양 사령부가 올 하반기부터 마리타임 인어딕션 오퍼레이션, 즉 해상 차단 작전이란 이름으로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고 지난달 우리 측에 검토 중인 실행 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행된다면 군함이 북한을 오가는 바닷길에서 모든 국적, 상당수 선박의 북한 출입을 차단하는 초강경 군사 조치입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해상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일 연합작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별로 구역을 나눠서 우리 해군은 동서해의 공해, 일본 해상자유대는 동해 먼바다, 미국 해군은 제주도 이남 해역을 폭넓게 지키는 식입니다. 북한의 해상 물동량은 서해의 경우 해주, 남포, 동해는 원산, 청진, 함흥, 심포 등에서 대부분 처리되기 때문에 각 항구와 연결된 바닷길을 중심으로 해상 검색과 차단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추가 전개되는 항공모함 칼빈스남이 해상 봉쇄 한미일 연합함대에 기함으로 투입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해상 봉쇄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나 인물과 관련된 선박이 그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는 치명타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1962년 10월 소련이 미국 코앞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하자 케네디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쿠바 해상봉쇄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일주일 뒤 미사일 기지 철수를 결정합니다. 해상봉쇄는 주로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같은 전시 상황에서 실행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해상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인지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기고문에서 해상봉쇄로 북한을 서서히 질식시켜 백기를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민간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봉쇄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해 통항의 자유는 물론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박은 해당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도 국제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인물 등과 관련한 선박으로 봉쇄 대상을 한정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북한에는 치명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이들 기관, 인물과 관련된 선박이 북한이 운용하는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주로 군수물자와 광물 수출로 외화를 버는데 육지로 연결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중동과 동남아 등지와의 무역이 사실상 차단돼 돈줄을 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이렇게 제재 효과가 크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또 일본과 손을 잡고 해상 봉쇄에 나서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당장 북한이나 중국 또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하고 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웅수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 금융 거래는 물론 물적, 인적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상 봉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면적인 해상 봉쇄는 거의 군사적 옵션이에요. 지상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타격과 거의 맞먹는.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합니다. 자국 선박 보호를 이유로 함정을 보내는 등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차원에서 참여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조로 원하고 있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두고 볼 리도 만무합니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심화하지 않을 거란 우리 정부의 3불 원칙을 들이대며 사드 때보다 더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불참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 해상 봉쇄에 나설진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 새벽 쏘아올린 화성 15형의 발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현장을 찾아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화성 15형이 공장에서 빠져나옵니다. 발사 장소로 이동한 미사일은 고정 거치대에 옮겨지고 이내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미사일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2분 정도 뒤 미사일은 또다시 화염을 분출하고 화면엔 단분리를 의미하는 1계단 분리와 2계단 시동 자막이 나옵니다. 미사일 본체를 실은 이동식 차량도 공개됐습니다. 차량의 바퀴가 기존 16개에서 18개로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차량은 개량됐지만 발사는 화성 14형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 거치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은 발사 현장을 찾아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은은 시험 발사 성공에 주먹을 불끈 쥐었고 관련자들을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주민을 동원해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화성 15형 시험 발사 대성공 소식에 접하고 보니 그 감격과 흥분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SBS 김수영. 자, 이 왼쪽은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했던 화성 14형이고 오른쪽이 조금 전 보신 화성 15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5형은 2단 추진체가 훨씬 두꺼워졌고 이 탄두 부분도 14형이 다소 뾰족했다면 15형은 좀 더 둥글고 뭉툭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 역시 15형이 2m 정도 길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모양새가 어떤 성능의 변화를 가져온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입니다. 주 엔진 옆으로 보조 엔진 불길이 보입니다. 이른바 백두산 엔진을 주 엔진으로 보조 엔진 4개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화성 15형은 보조 엔진이 없어진 대신 주 엔진 2개로 구성됐습니다. 로켓 전문가인 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백두산 엔진의 원래 모델인 러시아의 RD-250 엔진을 쌍둥이 엔진 형태로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두산 엔진은 그 2개 쌍둥이 엔진을 잘라서 하나만 쓴 거고요. 이번에는 2개를 다 썼죠. 그래서 추력이 이제 2배가 됐다. 화성 15형의 2단 추진체가 14형에 비해 두꺼워진 것은 그만큼 연료통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보조 엔진이 추가됐을 수 있는데 엔진 변화가 없었더라도 연료량이 많아진 만큼 추진력은 더 커진 셈입니다. 15형의 탄두 부분이 둥글고 뭉툭해진 것은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다탄두 미사일의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북한의 지금 기술력으로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다탄두를 장착하면은 별도의 추진 시스템, 정밀 유도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고려해서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화성 15형이 14형에 비해 이렇게 구조적으로 달라진 만큼 군 당국도 화성 15형을 신형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커진 화성 15형을 운반한 건 바퀴축이 9개, 그러니까 모두 18개의 바퀴가 달린 신형 발사 차량이었습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이동식 차량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미사일을 은밀하고 더 신속하게 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 발사 차량 가운데 가장 큰 건 축이 8개, 바퀴가 16개인 차량입니다. 화성 14형을 간신히 실을 정도입니다. 화성 15형은 14형보다 미사일 본체가 커졌기 때문에 8축 16륜 차량으론 운반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바퀴축을 하나 덧붙여 차량 길이를 최대 2m 40cm 늘린 신형 발사 차량을 만든 이유입니다. 중국의 싼장 완산 특수 차량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겁니다. 생산지는 북한 매체들이 지난 21일 김정은이 시찰했다고 보도한 승리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군의 분석입니다.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이 민생 행보로 위장해 실제로는 화성 15형을 운반할 신형 발사 차량을 점검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발사는 고정식 발사보다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게 장점입니다. 핵무기가 있어도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핵미사일이 있어도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6축 11륜 차량을 30대 미만, 8축 16륜 차량을 대여섯 대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수물자인 발사 차량을 자체 대량 생산하게 되면 성동 격서식 기습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이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다시 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중 정상 간 통화 직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의 동원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President Trump called Chinese President Xi this morning
and told him that we have come to the point that China must cut off the oil from North Korea. 헨리 대사는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외교 교역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동안 잠잠했던 말폭탄까지 이어갔습니다. Little rocket man. He is a sick puppy. 대북 추가 제재에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一贯主张安理会对朝制裁措施不应对有关人道主义援助活动产生不利影响. 그러면서 북핵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시 초강경 기조를 보이는 미국의 행보에는 미 본토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이 반영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몰카 피해자에게 예뻐서 좋겠다고 하고 또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와 서로 돕고 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출과 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아졌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의 인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1.25% 역대 최저 기준금리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고 성장세를 이어갈 거란 자신감에 따른 겁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3% 이상, 내년에도 3% 내외로 성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이번 결정의 배경입니다.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 등이 심해지고 가계부채도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선제 대응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튼 만큼 이제 관건은 인상 속도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로 한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래프입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는 동안에도 대출금리는 조금씩 올라왔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싼 이자에 대출받아 집을 사는 저금리 파티가 끝나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419조 원,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전체 대출자들이 더 내야 할 이자는 연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그대로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씀씀이를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니까 부담 상당히 많이 되죠. 특히 주택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는 758조 원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년에 더 오를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갈수록 돈을 빌려 집 사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1%포인트 오를 경우 집값 상승률을 0.3에서 0.6%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면서 추가적인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부동산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규제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재건축이나 공급 부족과 같은 다른 여러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을 겪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집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사로이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멀쩡한 관사를 두고 서울 강남에 새 관사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쓴 약 10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였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빌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에 송금할 때 자금 경유지로 활용한 걸로 지목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는 곳인데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빌딩 맨 꼭대기층을 주목했습니다. 원래 국정원 안가로 사용되던 곳인데 지난 2010년 원 전 원장이 관사로 개조하면서 이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것도 해외 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고급 부자재를 쓰고 값비싼 집기를 들여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당시 언론에 공개되면서 해당 관사는 결국 철거됐는데 철거 비용까지 해외 공작금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쓴 특수활동비가 10억 원에 가까운 걸로 파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은 물론 증빙자료도 확보한 검찰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산을 전용한 데에 대해 횡령이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공식 관사가 내곡동에 따로 있어 새로운 관사를 만들 필요성이 적었던 만큼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우 전 수석은 귀가할 때도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은 16시간 만에 검찰청을 빠져나가면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불법 사찰 자체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좀 가정적인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1년여 전 첫 소환 때 보여줬던 이른바 레이저 눈빛이나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올 2월 특검 소환 당시의 냉소적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구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프죠. 잘 되길 바랍니다. 우 전 수석은 본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나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3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 보강에 전력하는 모습입니다. 한 검찰 간부를 통해 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인멸 정황 외에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기각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검찰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데 열차 길이는 짧고 이용객은 많아 출퇴근 지옥철로 불리는 노선입니다. 파업 첫날인 오늘 운행률은 평소와 같았지만 아침에 열차가 고장나며 혼잡이 극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타려는 사람, 내리는 사람이 뒤엉킵니다. 밀고 밀리며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은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평소에는 2번만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됐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5번째 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은 오늘 새벽 4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줄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5시 53분과 아침 7시 25분 두 차례나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퇴직기관사들이 대체 투입된 열차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출입문이, 한 번은 자동 수동 운전 변환 장치가 고장나 운행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오늘은 또 신호장애로 또 지연도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지각할 예정인 것 같아요. 파업은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9호선 노선을 지나는 버스 노선 24개에 버스를 30대 더 투입합니다. 또 열차 운행률이 90%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는 7분 간격으로 종합운동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순환 운행하고 개화역부터 여의도역까지는 편도로 운행하게 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하철 9호선 기관사들의 파업은 개통 8년 만에 처음입니다. 9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달리 민간 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호선 기관사 등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인력이 다른 지하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은 1km당 배치된 기관사와 영무원 등 전체 인력이 평균 70여 명인데 9호선은 15명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지하철은 기관사들의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4시간 30분인데 9호선은 5시간 30분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요구도 다 묵살되고 있다. 비용이 없다. 이런 논리로 묵살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지하철 9호선은 구간에 따라 운영 회사가 다릅니다. 신논현역을 기준으로 민간 회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서울교통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운영권을 가진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실질적 운영을 프랑스계 회사가 대주주인 서울 9호선 주식회사에 위탁했습니다. 이번에 파업하는 기관사 등은 이 위탁회사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운영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사의 노조에 계속해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도 지금 계속 좀 답답은 하지만 서울시는 지도 감독 권한은 있는 만큼 원만한 노사 협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만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는 새우젓 창고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한가운데 커다란 비닐하우스 2개 동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저온 저장고가 보입니다. 새우젓을 가득 담고 있는 드럼통이 모여 있습니다. 농약 붙은 데가 다 우리 거야. 지방에서 올라온 새우젓을 여기서 숙성시켰다가 도소매점에 납품하는 겁니다. 이미 3년 전 지자체가 불법 전용으로 적발해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했지만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업주는 이행 강제금이 1년에 500만 원에 불과해 계속 이 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 이행금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불법 전용이라 쓰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건물을 지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근처 다른 개발 제한 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법 주거시설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1년에 86만 원으로 산정된 이행 강제금을 내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 안에 밥집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땅값에 따라 매겨지고 내지 않아도 연체 가산금도 없어 실효성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 철거라는 방안도 있지만 주민의 생존권 주장에 지자체는 물러서기 일쑤입니다. 그런 논리로다가 대지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관리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 여성 수십만 명이 2차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면서 아픔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준 사람이 다름 아닌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희소병 환자인 20대 A씨는 9년 전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해 112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사건 접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가지고 둘 다 장애인인 것 같은데 장애인이면 서로 장애인들끼리 돕고 잘 살아야 이런 거 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지난 2일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소에 들이닥치려는 한 남편을 경찰이 맡기는커녕 편을 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자녀를 보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 갈 거 아니에요.
여성 상담단체가 경찰로 인한 2차 피해를 공유하자는 운동을 벌여 121건의 피해 사례를 모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몰카 피해 여성에게 경찰이 예뻐서 좋겠다,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거나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에게 젊은 혈기에 욱했다는데 좀 봐주라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했을 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너는 맞을만 하네. 뭐 이런 인식들을 그대로 드러낸,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 그것들이 지금 저는 본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안전성 검사 없이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덜 익은 패티가 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햄버거병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던 검찰은 별개의 불법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한 납품업체가 햄버거 패티의 위생 상태에 대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납품한 혐의를 잡은 겁니다. 이 업체가 납품한 햄버거 패티는 한국 맥도날드 지점 대부분이 받아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한 햄버거 패티가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유통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업체 운영자 57살 S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납품한 햄버거 패티와 햄버거병 고소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패티가 그동안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거라면서도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된 패티의 개수와 유통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건물 옥상에 식당이나 카페를 차린 이른바 루프탑 시설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게의 상당수가 이 난간 높이가 너무 낮아서 추락 위험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3층 건물 옥상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루프탑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옥상의 난간 높이는 성인의 허리 정도 높인 105cm 남짓. 건축법상 옥상 시설의 난간 높이 기준인 120cm에 미치지 못합니다. 난간 높이가 낮으면 쉽게 걸터 앉을 수 있고 기댔을 때 자칫 중심을 잃고 추락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루프탑 시설 28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의 난간 높이가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한 업소에선 난간 높이가 기준치의 절반인 60cm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8곳은 난간 살이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로 돼 있어 추락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업소 대부분은 난간과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바짝 붙어 있어 보행자 머리 위로 식기나 소품이 추락할 위험성도 높았습니다.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간에 기대거나 혹은 난간 근처에 있는 시설물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행위를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와 기관에 루프탑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번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GS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억대의 후원금을 내기 2달 전에 전병헌 전 수석이 GS 홈쇼핑의 임원을 직접 만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후원금 역시 롯데 홈쇼핑과 같은 구조의 뇌물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2일 전병헌 당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크림을 판매하는 등 GS 홈쇼핑의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GS 홈쇼핑 측은 이후 당시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윤문용 씨를 만났고
e스포츠 관련 후원을 요구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GS홈쇼핑 대관 담당 임원이었던 A씨를 최근 소환해 윤 전 비서관 측과 접촉한 뒤인 2013년 10월 전병헌 전 수석과 직접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2달 뒤 GS홈쇼핑은 전병헌 전 수석이 협회장이었던 e스포츠 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검찰은 문제를 제기한 뒤 협회 지원을 약속받고 직접 업체를 접촉한 과정이 롯데홈쇼핑의 경우와 유사하다며 같은 구조의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온 뒤 윤 전 비서관이 협회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전 수석 측은 옛 보좌진이 저지른 일일 뿐 불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GS홈쇼핑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총선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이 문건이 있다는 걸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가 이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는데 문건을 결제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정명원 기자입니다. 2012년 3월 청와대 협조회의 결과를 보고한 사이버사령부 문건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12일부터 사이버사가 총력 대응작전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총력 대응일까?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가 이번에 확인한 다른 문건에는 3월 12일부터 총선 날인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모든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작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 달짜리 총선 대응작전이었던 셈입니다. 북한 종북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는 이 문건은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총력 대응작전 등을 보고받고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총선 대응작전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사는 어떤 대응을 했던 걸까? SBS가 총선 직후 보고 문건을 확인해보니 사이버사는 정권 심판과 여당 공격, 정권 교체를 위한 투표 참여 독려 등을 종북 활동으로 규정해 대응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시절인 2013년 댓글 사건 첫 조사 때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려던 헌병 수사관이 질책을 받고 수사팀에서 제외된 사실도 이번 재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 나온 청와대 협조회의는 김태효 당시 청와대 기획관이 요청해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총선 총력 대응 작전에 청와대 핵심 참모가 관여했던 건데 김태효 전 기획관은 SBS와 통화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여론 관련 기관이라고 부르면서 댓글을 이용한 대응 방식에 공감했고 또 군을 독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SBS와의 전화통화에 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 국방 분야 복심으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댓글 부대 군무원을 많이 늘린 경위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천안함 연평도 이제 마무리되고 국방 개혁이 이제 추진되던 시기에 사이버 사령부를 포함해서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여론에 관련되는 기구 아니겠어요? 그는 사이버사가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을 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이 이게 여론 조성이 틀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맞죠. 내가 대답할 수밖에 없지. 그럼 틀리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군을 독려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인력이나 조직이 열악하다. 우리로서는 독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하지만 당시의 댓글 공작은 군의 불법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여러 차례 내려졌습니다. 군형법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론 조성 행위를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제 김 전 기획관의 대학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지난 4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7,000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그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을 고쳐 중대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돼 병원이 응하도록 했는데 이른바 신해철 법입니다. 오늘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병원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병원 직원 수십 명이 달려들어 플래카드를 빼앗으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시위하던 남성은 결국 도로에 자빠집니다. 올해 초 어머니가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숨지자 억울하다며 시위를 벌여왔던 겁니다. 왜 발수사라도 오는 환자가 갑자기 의식불명되고 신장이 다 망가져 돌아가지게 되느냐. 이건 병원에서 투약 잘못이고. 김 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3개월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이 낸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병원 측의 과실은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병원서 받았던 진료기록과 병원이 중재원에 제출한 기록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재원은 병원 측의 처치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며 의료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요구한 배상액은 단 1원. 책임 규명과 병원의 사과가 목적이었지만 얻어낸 게 없습니다. 병원이 중재원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탈했습니다. 재단의 법무 담당이 나와서 무조건 과실 없다. 억울하면 법에다 소송하세요. 이른바 신해철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236건의 의료 분쟁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환자와 병원이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33건에 불과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이렇게 의료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환자는 포기하거나 힘겨운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진료 기록인데 병원 측이 조작을 해도 현재로선 밝혀내기 쉽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암을 앓던 정모 씨는 지난 4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숨졌습니다. 의료 과실이라 믿는 유족은 진료 기록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시술을 20차례나 권유했지만 환자와 가족이 거부했다고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전혀 그걸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기재한 걸로 보입니다. 해당 병원은 2년 전 시술을 한 번 권했는데 환자가 거부했고 그 이후 참고로 삼으려고 진료 때마다 반복해서 적어놨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이 결렬돼 유족은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데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상태라 법원의 판단은 진료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나중에 추가로 기재 또는 수정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빠뜨린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 허용됩니다. 병원이 진료 기록을 조작할 경우 환자 가족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출가 기재 내지 수정이 있었는지 밝히기가 어렵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게 병원 측, 그러니까 의료인 측에서 난 이거 좀 더 정확한 기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 기록의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보관하고 환자와 가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금은방 앞에 주차된 차에서 금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차에 일부러 펑크를 내서 운전자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낮은 자세로 슬금슬금 걸어가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차량 안에 있던 가방을 들고 달아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공범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격자가 있는지 살핍니다.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사람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인지 몰랐었어. 이들은 이달 초 남아메리카에서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들입니다. 지난 20일 대전의 한 금은방 옆에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펑크를 낸 뒤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려
1,200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외국인들은 CCTV가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여행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술집에서 처음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관광차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행 경비가 부족한 바람에 서로 공모해서 범행을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천안의 한 휴게소에서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4명을 모두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파주는 영하 12도, 남부지방도 봉화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에 눈이 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하지만 추위로 인해서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에서는 한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강릉에는 또다시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은 3도,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타보신 분들은 9호선이 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력과 열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야 물론 경영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